행복을 알아보는 지혜를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가던 나는 멈췄다. 찾던 것을 모두 찾아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멈췄다. 행복해져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에 담담해져서 멈췄다. 여행에 상반된 두 종착지와 여행에서 돌아온 자의 연옥을 오가는 사이, 행복도 불행도 사이좋게 나를 이뤘다. 걸레를 들고 책꽂이를 닦으며 이 책을 옮기듯이 어제 여기 앉아있던 행복이 오늘 불행과 자리를 바꿔 앉아도 별난 절망 없이 걸레질하는 수고를 계속할 수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 나무님들.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오소희 여행작가의 신작입니다. 오소희 작가 하면은요, 3살배기 아들과 떠난 여행기를 들려주었던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라는 책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저자는 양육과 모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날에는 바스라질 것처럼 위태롭고 약하게, 어느 날에는 전사처럼 호기롭게, 왠지 함께 있을 때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아들과, 그것도 3살배기 아들과의 여행기가 정말 아주 멋지고 조화로웠다라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이 작가의 글은 이것이 지금 읽은 이 책이 2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아들이 벌써 20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3살배기 아이와 세계 일주라는 장르를 개척한 여행작가였던 그는 한국과 발리의 우붓을 반년씩 오가면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서울 부암동에 생애의 첫 집을 짓게 됩니다. 여행자로서 많은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했던 저자가 자기만의 집을 짓고 이사를 했을 무렵에 바로 코로나가 들이닥친 것이죠. 늘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강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저자는 덕분에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사유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요즘은 여행을 못하는, 아니 하면 안 되는 시기죠. 이럴 때 여행작가들은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요? 마음껏 떠났던 것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괴로워만 하면서 다시 그 시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선을 돌리는 게 필요하죠. 바로 이 저자처럼 말입니다. 물론 여행자의 일상은 집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현재의 집과 과거 여행지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저는 오소희 작가의 빅팬이 되었으니 중간에 건너뛰어버렸던 10권의 책을 이제부터 역주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나무님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페이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위안을 넘어선 팩트.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새하얀 커튼이 바람에 일렁이면 꼼짝없이 매혹당하고 만다. 나는 그 창가에 정지해야 하고 커튼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 바람을 타는 커튼의 일렁거림은 스토리가 없다. 그렇다고 반복도 아니다. 끝없는 전개다. 음악이고 노래다. 하지만 음악이나 노래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산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커튼 없이 살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40대 중반 전까지 처음 15년간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다.
내 것이 아닌 창문에 커튼을 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치처럼 여겨졌다. 15년 뒤부터는 커튼을 달지 못할 형편까지는 아니었음에도 이미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았다. 직사광선이 심한 집에서는 선탠을 하며 깨어났고 실시가 허술한 집에서는 실내에서도 잠바를 걸치고 살았다. 내게는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 애매한 능력이 있는데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욕망하기를 멈추는 능력이다. 초등학교 때 어떤 남학생에게 호감을 느끼다가도 그 애가 다른 아이에게 호감을 가진 걸 알면 바로 나의 감정을 닫았다. 당연히 짝사랑이란 건 해보지 못했다.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다. 신혼 초 군 복무 중이었던 남편이 통장에 남은 돈이 없는데 어쩌지? 라고 말하면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안 쓰면 되지. 그날부터 손가락을 빨며 월급날까지 버텼다. 그 기간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지 않았다. 욕망하지 않으니 불행하다는 느낌도 없었다. 남편이 다음 전셋집의 한도액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오케이. 그 금액에 맞춰 찾으러 다녔고 찾고 나서는 만족했다. 그리고도 매 순간 잘 살았기 때문에 더 크고 멋진 집을 욕망할 일도 없었다. 그런 집들은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태여 갖춘 불필요한 사치처럼 여겨졌다. 어차피 가진 것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랐다. 차라리 가진 것을 어떻게 가꿀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다. 아주 낡은 빌라에 한 뼘 후미진 뒷마당만 딸려와도 애정을 담뿍 담아 가족공원을 꾸밀 생각을 했다. 벤치도 놓았다가 꽃도 심었다가 조약돌도 깔았다. 천진한 아이란 그럴 때 참 고마운 존재여서 내가 벤치를 놓으면 거기 올라가 흥분한 얼굴로 나는 세상의 왕이야 외쳐주었다. 그러면 우리 집은 궁전이 되는 거였다. 내가 조약돌을 깔면 바쁘게 돌을 뒤집고 흙장난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놀이동산이 되는 거였다. 한 뼘 후미진 뒷마당이 딸린 낡은 빌라에 우리 가족이 깃든 것은 정말이지 아무나 못 누리는 행운을 차지하는 일이 되는 거였다. 결핍은 다만 해석으로부터 오는 거였다. 풍요도 다만 해석으로부터 오는 거였다. 우리는 매 계절을 신나게 보냈다. 사는 데에는 커튼 말고도 중차대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가진 것들이 불러오는 일들만으로도 수시로 벅찼다. 더불어 시간은 내가 벅차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유일한 관대함을 발휘했는데 바로 20년씩이나 되는 세월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훌러덩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훌러덩 20년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욕망했던가.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집을 짓자마자 새하얀 시폰 커튼부터 달았다. 20년간 못 부린 불필요한 사치를 충실히 부리려는 듯 빛이나 온도 조절에 가장 비실용적인 그러나 가장 일렁일렁 쉼없이 노래하는 시폰 커튼을 내가 나도 모르게 욕망하는 것은 가짜 욕망인가?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욕망인가? 커튼이 마치 집의 완성을 입증하는 물품이라도 되는 양 2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커튼 없이 살아온 사람이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애태우며 서둘러 달았다. 20년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대해 어떤 통제권도 지니지 못했던 사람이
더 완벽한 통제권을 지니겠다고 선언하듯 거실 창문에는 하얀 덧문까지 쾅쾅 달아버렸다. 유럽에서 내가 많이 찍는 사진 가운데 하나는 단연 창문 사진들이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 위로 창가에 매달린 색색의 빨래들. 납작한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며 동글게 몸을 부풀리면 풍선이 두둥실 날아갈 때처럼 저절로 마음이 가벼워지곤 했다. 숙소에 도착하면 나무 덧문이 틈을 벌려 햇살을 물살처럼 흐르게 했고 베개 위로 내려앉은 덧문의 그림자는 태양의 이동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춤을 추었다. 유럽인들은 자주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 밖을 내려다본다. 창문으로 상체를 쑥 빼고 저 아래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한다. 굳이 집을 놔두고 테라스에 나와 꽃나무에 물을 주고 굳이 집을 놔두고 좁은 테라스에 모여 옹기종기 가족 식사를 한다. 단열과 방풍에 매우 효율적인 우리의 사각형 실시가 일관되게 경직되고 폐쇄적인 집의 표정만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창문은 저마다 살아있어서 칠이 다 벗겨졌으면 벗겨진 대로, 새로 칠했으면 새로 칠한 대로 다양한 나이대의 생기 있고 개방적인 집의 표정을 보여준다. 그로써 온 거리가, 동네가, 도시가 활기차 보이곤 한다.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역사적 사건의 무대인 로마에서 보름간 머문 적이 있다. 100년 묵은 건물의 옥탑방, 그곳 옥상에서 빨래를 널며 저 멀리 바티칸 성당 뒤편으로 내려앉은 보랏빛 석양을 바라보노라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문 하나하나까지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 질문은 다시 완벽한 얼굴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평생 다 못 쓸 재산을 태어나자마자 물려받는 것은? 이런 질문들로 이어졌다.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면 답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쉽게 주어진 것은 귀하지 않은 법이라 그들은 못 가진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지 않다. 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인생에도 날카로운 돌부리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인생 전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선 팩트다. 반대의 질문들도 이어보곤 했다. 내전 중인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매일 끼니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지질이 가난한 11남매 중 막내가 되는 것은? 어렵게 주어진 것은 귀한 법이라 그들은 가진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불행하지 않다. 제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인생에도 간간히 내리쬐는 햇살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인생 전부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선 팩트다. 나는 20년 만에 커튼을 가진 사람답게 온 집안의 커튼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온 집안의 커튼을 닫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전까지 없었던 이런 하루의 개폐식은 조금도 귀찮지 않으며 오히려 마추픽추에서 태양신께 제의를 올리는 잉카인들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해를 맞이하고 달을 맞이하는 의식이 된다. 커튼을 열며 새 하루의 햇빛에 감사한다. 하루치 시동을 걸고 의욕을 장착한다. 커튼을 닫으며 새 달빛에 감사한다. 시동을 끄고 놀거리를 찾는다. 집에 커튼을 단 것은 마침 겨울이었다. 겨울에는 제 아무리 얇은 시폰 커튼도 창문과 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공기와 온기를 품었다가 건드리면 툭 달걀처럼 깨어지며 그것들을 퍼뜨렸다. 나는 코가 명민한 개처럼
깨어진 달걀에서 탄생한 공기와 온도를 감시하며 그 아늑함을 킁킁거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봄도 좋을 것이다. 여름도 좋을 것이다. 가을도 좋을 것이다. 그냥 다 좋을 것이다. 20년쯤 기다렸다 소유하는 모든 것은 계절 따위 타지 않는 법이니 어렵게 주어진 것은 귀한 법이라. 옥탑방 창문에서 바라보면 옥탑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면 동쪽이다. 거기엔 뾰족탑을 높이 올린 3회 교회가 있고 인근 집들로 오르는 계단 수십 개가 있다. 집들은 부암동 대부분이 그러하듯 경사를 따라 오종종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나는 20세기 초 파리 시내에서 호회요 호회 하고 외치다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신문파리 소년처럼 온종일 노곤해진 다리로 터덜터덜 나무 계단의 끝까지 오른다. 옥탑방에서 창밖을 내다본다. 창밖에는 내가 하루 한 차례 꼭 시선을 두는 집이 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 집 불빛이 환하고 따뜻하다. 오각형 창문이 시원하고 개성이 있다. 그뿐이다. 저녁나절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나는 케이크 위에 초가 밝혀졌을 때처럼 괜스레 기분이 좋다. 오늘도 안녕하구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도 매일 그 사람의 안녕을 기뻐한다. 바닷가 마을에는 저녁이 오면 그들만의 소리가 있다. 허술한 판잣집마다 식기가 달그락거리고 통통거리며 보트들이 돌아오고 골목마다 어른과 아이의 소리가 한데 섞인다. 시간이 더 흐르면 그 모든 소리가 한풀 숨죽이고 파도 소리가 온 마을을 압도한다. 필리핀의 팔라완 섬에서 조금씩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매우 닮은 바닷가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했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걸었다. 마을 전체를 관통하는 길은 대개 한 줄뿐이었다. 그 길을 천천히 건너라면 매우 단순한 생명체에, 그러나 극도로 생명력이 집약된 동맥을 더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삶은 조금도 복잡한 만화경 같지 않았고 생로병사, 앞이 다 비쳐 보이는 셀로판지 같았다. 가난할수록 길은 단순해졌다. 가로등 하나 없었다. 밤이면 파도 소리가 생생하게 무대를 장악하는 주인공이 되어 암흑에 알 수 없는 깊이를 더했다. 산 동네에도 저녁이 오면 그들만의 소리가 있다. 비탈을 느리게 오르는 어른들의 탁한 발소리, 날아서 오르는 아이들의 맑은 발소리가 한데 섞인다. 새들은 점점 침묵 속에 부리를 파묻고 개들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컹컹 짖는다. 시간이 더 흐르면 그 모든 소리가 한풀 숨죽이고 불빛이 온 마을을 압도한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조금씩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 매우 닮은 산기슭의 빈민가를 여행하면서 나는 미로 같은 골목을 걸었다. 길은 엉킨 실타래 같았다. 치안이 엉망인, 그러나 아무도 집을 지키지 않고 나와 노는 골목들을 천천히 건너라면 매우 복잡한 생명체에, 그러나 끝끝내 동맥 같은 건 만들어내지 못하고 못의 혈관만으로 온몸을 채운, 성장도 진화도 없이 노화해버린 몸을 더듬는 느낌이었다. 삶은 개선될 수도 개선되어야 할 당위도 없는 것 같았다. 앞도 뒤도 없고 맥락도 지도도 없고
그저 그대로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모래알 같았다. 가난할수록 비탈은 더 가팔랐다. 밤이면 가파르게 흩뿌려진 등불들이 장엄한 빛의 파라노믹 뷰를 만들어냈다. 낯선 밤길들을 걷는 동안 나는 안에서 솟아오르는 단 하나의 뜨거운 욕망에 당황하곤 했다. 피로한 몸을 누일 집을 갖고 싶다. 집을 박차고 떠난 자가 갖기에는 당황스러운 욕망.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가 떠난 이유였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그냥 산다. 내 삶의 어떤 것과 극심히 불화할 때, 제자리에서는 끝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에 답이 될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나는 길을 떠났다. 부모의 집에서 나는 불행했다. 부부의 연으로 세운 집에서도 나는 불행했다. 불행의 정의는 모호한 듯하지만 사실 명확하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큰 상태. 불행을 줄이려면 기대에 현실을 맞춰 내가 현실을 적극 견인하거나 현실의 기대를 맞춰 나를 낮추고 자족해야 한다. 젊은 나는 기대치를 낮출 수 없었다. 견인하다가도 쉽게 지쳤다. 행복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다. 아이를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더 또렷해졌다. 행복하지 않은 집에서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대물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낯선 길 위에서 아침을 맞으면 숨겨진 근육까지 햇살이 들었다. 행복해지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사로잡혀 새로이 가방을 어깨에 맸다. 가방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러나 낯선 길 위에서 밤을 맞으면 꼭 쥔 주먹 속까지 기어코 어둠이 깃들었다. 메마르고 비좁은 자신의 한계와 슬프게 직면했다. 지혜라니 여시나 먹어라. 가방은 나무로 된 족같이 무겁게 늘어졌다. 불을 밝힌 창문 속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러웠다. 여행자가 집안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그것은 여행하지 않는 자가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며 느끼는 그것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 환상일 뿐이야. 그들이라고 모조리 행복할 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만 빼고 모두에게 집이 있는 것 같았고 집이 있는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았다. 집을 박차고 나오니가 집을 찾는 모수는 터덜터덜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간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닥불에 장작을 집어넣고 장작이 오롯이 제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연소되었다. 똑같이 집을 박차고 나온 여행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잔잔히 달래졌다. 맞아, 나도 그랬어. 떠날 수밖에 없었지.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 그런데 더는 낮출 수 없었지. 더 바랄 수밖에 없었지. 떠나고 싶어 후련히 떠나왔지만 떠났다고 딱히 변한 것은 없는 떠난 자리들을 여행자들은 조금씩 그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저 하룻밤을 잊었다. 여행이라는 것은 예측을 허하지 않는 유기체다. 그러나 격동의 스토리 전개 끝에 대개 상반된 두 개의 종착지로 여행자를 이끈다. 하나는 모터가 그릉그릉 멈추지 않아 그대로 언제까지나 떠돌 수 있을 것 같은 종착지. 그 종착지에서 여행자는 생의 정면을 응시하고 시답지 않은 의미 부여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저 덧없고 덧없는 걸음을
나날이 축조하는 것이 인생이다. 못의 혈관의 재판이며 모래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진화 불가능한 골목들. 더 바랄 수밖에 없어 떠났던 자신의 나약함은 이제 숲속의 자디잔 꽃송이처럼 애잔하다. 그대로 자신의 열띤 발바닥에 밤마다 입맞춤하면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들개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방 하나면 되었고 수도원처럼 작은 방이면 되었고 혹은 나무 아래면 되었고 한 잔의 탁한 물이면 되었다. 다른 하나는 힘껏 당겼던 고무줄을 놓을 때처럼 엄청난 탄력으로 집을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종착지. 그 종착지에서 여행자는 하루하루 눈에 밟히고 손에 잡히는 의미 부여로 살아간다. 하루치 포옹과 인사말, 가족의 살냄새와 바쁘고 성가시고 그러나 보람찬 돌봄. 그것을 얼른 돌아가 최대한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고 물과 노동에 부푼 손을 밤마다 포동한 아이 뺨에 얹으면서 똑같이 노동에 지쳐 잠든 배우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포개면서 여느 어른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둘 중 어느 종착지에서 돌아오든 여행자의 운동화는 그가 속한 세계에서 가장 낡고 더러울 뿐 아니라 끈을 고쳐 매기만 해도 투둑 떨어져 나오는 흙 알갱이처럼 수많은 사연을 휘감고 있어서 한동안 그가 돌아온 곳 어느 한 귀퉁이에도 속할 수 없다. 모든 여행자의 형벌은 거기에 있다. 마음대로 떠났다 돌아온 자, 너는 연옥에 머물라. 여행자는 다만 여행지에서 사용했던 칫솔과 눈이 마주쳐도 외로움이 북받친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해발 4,500m 사막에서 얼음물을 깨며 양치질을 했다. 지프차는 그의 목숨 따위 상관없다는 듯 절벽 위를 내달렸다. 그런데 숨막히는 모험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뜨거운 포옹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2억 마일리 떨어진 어딘가로 흩어져 버렸다. 나는 10번을 만나도 뜨거운 포옹 같은 건 나눌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일상 속에서 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실감과 공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장황하게 자신의 모험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칫솔과 눈이 마주치면 외로운 울음이 목구멍에서 역류한다. 길 잃은 아이처럼, 길 잃은 아이처럼. 이곳이 진짜인가? 그곳이 진짜였나? 진짜는 과연 있나? 연옥에 갇힌 여행자는 당분간 마음을 부려놓을 곳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은거한다. 다시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형벌. 파리 시내에서 종일 신문을 돌리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소년의 굳은 밑창엔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 소년에게도 매일 밤 내가 하는 것처럼 찾아내고 안도하는 창문이 있었을까? 소년에겐 더운 물이 없고 오염된 시트가 있고 딱딱한 빵 조각이 있었을 것이다. 꿈은 꾸었을까? 어떤 꿈을 꾸었을까? 포트바튼과 잔지바르, 그러니까 바닷가 마을, 산타마리아와 산토 도밍고, 그러니까 산동네를 거쳐 나는 서울 부암동 자그마한 땅 위에 집을 지었다. 불행한 날이라 해도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황급히 짐을 꾸려 떠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떠돌 만큼 떠돌았고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형벌도 받을 만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저녁 옥탑방 창문에서
다른 집 창문을 바라본다. 창문의 주인은 행복할 수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건만 그저 불이 켜진 것만으로 저녁마다 함부로 안도한다. 여전히 타인의 행복을 구경하기 위해 드라마와 영화도 본다. 해질녘이면 그렇게 변함없이 오랜 지병이 도져 기웃거린다. 행복을 알아보는 지혜를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가던 나는 멈췄다. 찾던 것을 모두 찾아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멈췄다. 행복해져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에 담담해져서 멈췄다. 여행에 상반된 두 종착지와 여행에서 돌아온 자의 연옥을 오가는 사이 행복도 불행도 사이좋게 나를 이뤘다. 걸레를 들고 책꽂이를 닦으며 책을 옮기듯이 어제 여기 앉아있던 행복이 오늘 불행과 자리를 바꿔 앉아도 별난 절망 없이 걸레질하는 수고를 계속 갈 수 있다. 행복 대신 감사, 불행 대신 감사, 그 오래고 낡은 세상 모든 종교와 지혜의 키워드, 감사. 가끔씩 아주 적은 눈물이 떨어진다. 그때는 난 몰래 침을 뱉는다. 소년이 옥탑방을 터덜터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벽장 속으로 몸을 숨길 것이다. 소년이 잠들면 벽장에서 빠져나와 구멍 뚫린 구두 밑창을 기워줄 것이다. 그리고 소년이 계속 꿈꿀 수 있도록 벽난로에 장작을 짚어주고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올 것이다. 너는 푹 자고 일어나 세상의 험지를 모두 걸으렴. 멈출 줄 모르는 내 가여운 발이 가자는 대로 걸어가렴, 아이야. 꿈꾸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년처럼. 나는 어느 하룻밤쯤은 별이 되고 달이 되어 숨겨진 마을의 미친 이야기 속을 잊었던 속도로 거닐 것이다. 여기까지가 1년 전에 읽었었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었네요. 떠나고 싶었던 기억 나요. 안식년을 맞아서 1년 동안 자전거 여행을 실컷 하고 왔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충분하지 않았었나 봐요. 작가가 말하고 있는 함부로 떠난 자 연옥에 머물러라, 그런 형벌도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그랬어요. 이곳이 현실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답정너라는 말 아십니까?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말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런 신조어입니다. 이 책에서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떠나는 일이 직업이었던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 떠나고 싶은 열망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답을 찾아낼 뿐이라잖냐. 기껏 떠나봐야 돌아와야 하는 일이 제일 기쁘다잖냐. 굳이 떠날 수 없는 지금 책을 보면서 깨닫도록 해라, 자작나무야. 그랬던 기억이 소록소록 돋아납니다. 자, 그랬던 모두의 아저씨가 어쩌면, 진짜 어쩌면 내년쯤에 훌쩍 어디론가 한참 동안 떠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책만 보고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유로움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책 읽어드려요. 그 다음 주는 여기 알래스카인데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놀래켜드릴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스페인 어느 동네에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근처 사시는 나무님 계시면 저 하룻밤 재워주세요. 우와, 이러면 진짜 재밌겠다, 그쵸?
가능할지 아닐지 모를 일들을 꿈꿔봅니다. 꿈꾸는 자작나무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